안녕하세요. 정혜래가 없은게 소장 정선입니다. 2024년판 법인돈 10억 개인화할 때 6.7%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 관심 덕분에 이 영상이 21만 뷰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현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오노 CEO 잉여금 출구 전략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STF 단계별 세금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거래 시 유의하셔야 될 사항 가장 중요하죠. 자, 이 부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법인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또 성장시키고 안정화되고 승계나 IPO, M&A 등 기업이 탄생부터 상장에 이르기까지, 승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대표님들은 각각의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장기에 있는 회사들이 챙겨야 할 주주 정비 기획과 배당 기획 중에서 이익 환원, 주주로서 이익 환원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 회원사고요. 이 회사는 자본금 3억짜리 회사입니다. 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20년이 안 돼서 회사 잉여금이 660억이 됐어요. 자, 이 660억 잉여금이 있는 회사, 좋은 회사죠. 그만큼 회사가 잘 됐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회장님의 고민은 바로 상속세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이 상속세, 이 부분 때문에 늘 고민이셨죠.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사망했을 때 많이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김정주 회장의 자산이 자그마치 10조였답니다. 상속 자산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상속세는 6조 원대라는 게 사람들이 놀란 일이었죠. 자, 이 가족들이 당연히 현금으로 세금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의 지분을 몰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정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전체 상속 자산에서는 누가 가장 많이 상속을 받았을까요? 10조 중에 6조면 배우자, 자녀, 정부. 상속 자산은 정부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가혹하리만큼 과다한 세금. 이 세금은 준비하는 만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세금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나의 텍스 플랜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자, 제가 4가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업 오너 CEO의 엑시트 전략. 전에는 뭐 법인 잉여금이라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법인 잉여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주의 권리, 주주의 돈을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원래는요, 회사가 경영을 하면서 이익이 남으면 당연히 그거는 주주의 몫입니다. 물론 회사가 영속을 하려면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회사에 남겨둬야 되지만 적어도 50%는 주주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유사배당 이야기 나왔을 때 50%를 과세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익의 50%는 주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대부분 대표님이 주주면서 임원이다 보니 경영을 하시다 보니 주주로서의 이익 실현은 한 발 뒤라는 거죠. 왜? 회사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장기까지는 재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에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
체계적인 엑시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법인의 잉여금은 다 주주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법인에서 이익을 남기면, 법인에서 돈을 벌면 우선은 비용으로 쓰게 되죠.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신 대표님의 보수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퇴직하실 때 퇴직금. 자, 이게 임원으로서 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혜택이겠죠. 그 다음은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배당금. 내가 주주니까 배당금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거래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 대금 중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개인의 양도로 인한 양도 대가를 받으실 거고요. 자, 비상장 회사의 주식, 외부에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누가 산다고 하더라도 경영권 방어 때문에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내 회사에서 사주는 것을 우리는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금도 내가 받고 주식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인에서 가져가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산업재산권입니다. 이거는 뭐 주주, 임원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회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나 상표, 또 요새 많이 하시는, 요새 급부상하는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에 회원수, 이런 부분들이 나의 보이지 않는 산업 재산이 되죠. 이거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객관화 시켰을 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득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런 5가지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 가지로 간단하게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세목별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10억을 예를 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법인에서 나올 때 나오는 문에 따라서, 앞에 문 그림 있었잖아요. 이 문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다릅니다. 자, 10억이 법인에서 나왔습니다. 결론만 보여드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6억이 안 됩니다. 배당으로 받았을 때 6억 5천 정도 되고요. 산업재산권으로 한다면 8억 6천 정도 됩니다. 자, 얘도 되게 메리트가 있죠. 13.8%니까. 하지만 이건 내가 기술력이라든지 상표 등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기 주식은 대표님이 주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10억이 나올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 7억 8천. 자, 퇴직금 10억을 받으면 물론 이제 근속연수나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7억 9천 정도가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오늘의 핵심인 STF는 9억 3천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렇게 분산을 해보니까 세목별로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절세의 핵심 3가지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분산입니다. 한 번에 엑시트 하는 것보다는 플랜을 짜서 기간별로 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목의 분산이에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세목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이걸 분산하면 할수록 상당 부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소득 귀속자의 분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세목을 나눠도 이거를 내가 다 받으면 받을 때는 세금을 좀 낮출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세금의 종착역인 상속 증여에 있어서는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소득 귀속자를 분산하는 거예요. 애당초 내가 세금을 적게 내고 자녀한테 50%로 넘기는 게 아니라 애당초 자녀가 바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녀가 자연인일 수도 있고요. 법인인 자녀의 법인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영상에서 많이 다뤄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녀법인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득 귀속의 분산입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급여 말씀드렸는데 요것부터 짚고 갈게요. 급여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이 다르겠죠. 6천, 8,400, 1억 2천, 1억 8천을 예시를 좀 들었고요.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급여 얼마 가져가는 게 좋아요? 뭐 많이 가져가면 좋을 수도 있고 적게 가져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표님들의 질문의 핵심을 저는 알아요. 얼마 가져가면 좋아요의 속뜻은 얼마를 가져가는 게 세금이 적정하냐. 적정 세금을 내고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죠. 어차피 회사에 있나 가져오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6천은 실제 세금은 8.2%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등을 제하고 나면 14.9%예요. 적지 않습니다. 자, 8,400은 18.1%, 1억 2천 22.3%, 1억 8천 28.6%. 높은데? 하지만 대표님이 주주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임원의 입장에서 나의 세금, 내가 개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 주주, 즉 법인의 주인으로서 입장을 본다면 대표님의 급여는 비용이 되니까 우리 회사가 2억 이상의 법인 그 이익이 난다. 그러면 법인세 구간이 20.9%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받아 가셔도 법인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세금이 1%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익에 따라서 나의 보수를 적정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최적 세율이 달라집니다. 1억 5천을 예를 들게요. 대표님 1억 5천을 받으시는데 급여로만 받으시면은 아까 23%. 자, 급여와 배당을 적정하게 나눠서 한다면 17%대까지 세금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법인세는 이 급여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제는 회사의 세금보다는 내가 개인의 세금이 훨씬 더 중요하신 시점에 다다른다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활용하셨을 때 최적 세율로 내가 법인에서 나가는 돈 대비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자, 첫 번째 분이었죠. 자, 퇴직금은요. 2020년부터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5배수는 안 되나요? 규정만 명확하다면 비용 처리하는데 회계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세금 계산할 때는 3배수, 2배수. 무슨 소리냐? 19년까지 3배수 규정이 있는 기업들은 여기까지는 3배수 인정이 됩니다. 2020년 이후는 2배수까지 퇴직소득세율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우리 회사의 퇴직금 규정 체크하셔야 돼요.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러면 임원은 원래 퇴직금을 줄 의무가 회사에 없기 때문에 통상 그냥 직원들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은 용인을 하지만 그 이상은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금 규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현재로서 최적의 세금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은 19년까지 3배수, 20년 이후에 2배수입니다. 규정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고요. 규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소득 계산식을 보니까요. 자, 우리 퇴직소득은요. 직전 3년 연봉 10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근속 기간 곱해주고요. 지급률 아까 3배수, 2배수 말씀드렸죠. 요것을 곱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급여는
최적세율을 뭐 배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했지만 퇴직금을 정산하는 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퇴직금 규모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급여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퇴직금은 단순히 퇴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9,000원짜리가 25,000원이 됐어요. 자, 지금은 최저선이 있죠. 자산의 80%. 자, 99,000원짜리가 25,000원이 됐다. 이것은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상속세를 4분의 1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의 핵심 포인트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퇴직금의 변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중간정산이 삭제됐죠. 임원의 중간정산 규정이 요때 퇴직금 중간정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이때 중간정산을 한 회사들은 우리 주총을 통해서 임원의 퇴직금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중간정산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임원의 노후가 너무나 막막하다. 그래서 임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퇴직금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퇴직금 중간정산이 15년에 끝났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중간정산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24년입니다. 24년이면 충분히 주총을 통해서 퇴직금을 부활을 할 만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퇴직금 규정을 부활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주총을 통해서 이 부분 반드시 살려놓으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대표님의 안전한 노후에 대한 장치도 있지만 상속증여 관련했을 때 상속증여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법인 돈 10억 6.7% 세금 내고 가져오는 방법 로직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했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주식을 증여를 해줍니다. 주식 주신 분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분 수증자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주식을 내가 10,000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00원짜리였어요. 취득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에 처음에 취득을 했는데 즉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넣을 때 1억짜리 회사라면 내가 이렇게 넣은 거죠. 근데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증여 시점에는 한 주당 6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1억이 아니라 6억이 되겠죠. 자,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법인에서 소각 목적의 자사주를 통해서 주식을 좀 사들이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주식을 판다면 나의 취득가는 1억이 아니라 6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팔면요. 소각 대가가 6억인데 취득가가 1억이니까 5억의 이익이 생겼고 이거에 대한 양도세 20에서 25%를 내야 되고요. 자, 배우자가 증여받은 배우자는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기 때문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세율을 곱해도 0원이 되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6억만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자, 6억부터 36억, 뭐 100억도 할 수 있어요. 단 세금이 중요하겠죠.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살아있다면 증여세가 없겠죠. 7억이면 1,000만 원, 11억이면 9천, 아까 10억이면 6,900입니다. 16억이라면 뭐 2억 4천. 자, 이렇게 증여세를 내면 증여받은 주식을 그 가격에 소각한다면 세금은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증여 당시에만 있습니다. 자,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한 것에 대해서 과세된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심까지도 과세가 됐어요. 소송에서 지금 작년에 연달아서 4월, 5월 납세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 소각한 것에 대해서 판결 요지를 보면요. 당사자 간의 거래를 거쳐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은 사업상 필요 등의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작년에 있었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들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뭐 무조건 안전하냐, 자금만 돌리지 않으면 무조건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과세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여전히 자금을 돌리지 않고 증여받은 자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된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이익소각 관련된 좀 과세 케이스를 봤는데 올해도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서는 대표님들 이제는 무조건 안전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안전하게 한 증여 후 이익 소각이 안전하고요. 증여 후 이익 소각이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증여 받은 주식 이익 소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절차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또 세법상 시가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질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주식의 대가를 그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써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식을 증여해 주시고 증여해 주신 분이 이 대금을 다시 증여받는다. 자, 이런 것은 다 한 가지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한 단계로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기 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이 판결을 이번 소송 때도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런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가장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지금도 여전히 해외 주식 양도세 증여의 마술이라 그래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활용해서 해외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를 하면 세금이 없다고 이렇게 조선일보에 크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얘기가 다 있어요. 해외 주식이 비상장 주식하고 세금이 같죠. 그런데 왜 오너 CEO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장행위로 보냐는 거죠. 해외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해서 세금 없게 하는 거랑 대표님 주식을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이 주식을 법인에 양도해서 세금이 없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세법 개정으로 절세 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든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선택은 대표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모든 절세 행위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철저하게 한 행위들만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세법 개정으로 절세 금액 축소된 거, 임원의 퇴직금 예전에 한도 없이 다 퇴직 소득으로 계산해줘서 10억, 20억도 10% 미만 세금으로 다 개인화하셨고, 주가를 많이 떨어지게 해서 상속 증여에도 세금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년 평균 연봉의 10분의 2로 축소가 됐습니다. 주식 양도요? 저 예전에 14년도, 13년도 자사주 할 때 10%밖에 대표님들 세금 안 내셨어요. 100억, 50억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선 25%, 물론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22%와 27.5%입니다. 자, 비과세되는 직무발명 보상금, 예전에 비과세 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축소가 됐죠. 금액은 올해 좀 올라갔습니다. 600만 원으로. 그러나 자, 대표님의 특수관계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예 제로예요, 이제. 전에는 대표님까지도 비과세가 무한대였는데 이제는 그 600만 원도 아예 비과세가 안 됩니다. 산업재산권 마찬가지죠. 비용을 80% 인정하던 게 70%, 지금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기회가 될 때 충분히 활용하셔서 대표님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품과 가품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증여받은 주식의 소각, 단어는 같고 절차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한다는 거겠죠. 그러려면 많은 체크와 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명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정일기업연구소에서는 101가지 잉여금 추구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각 전략마다 장단점과 회사에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 회사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상 하단에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책자들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소책자 다운 받으셔서 납세자의 권리, 절세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